미국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 속에 달러 가치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달러를 빌려 금리가 높은 신흥국 통화에 투자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만든 폐암 신약 렉나자가 미국 식품의약품청 FDA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화면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스마트폰의 경쟁이 이제 두께 전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10월 한층 얇아진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강달러의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약달러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달러를 내다 팔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달러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신흥국 통화에 투자하는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주환 기자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본격화를 앞두고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경기 둔화 신호 속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는 빅컷에 나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연내 금리를 3차례 내릴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22일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책 전문가 등이 모여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 전환을 공식화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달러를 더 가파르게 끌어내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로화와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0일 선까지 하락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발빠른 투자자들은 달러를 매도하거나 달러를 활용해 캐리 트레이드에 나서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지역의 통화를 빌려 고금리 채권이나 위험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기법으로 미국의 본격 금리 인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달러 추가 약세에 동시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내고 미 달러화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예상보다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며 헤지 펀드들이 8월 초 이후 달러를 빌려 브라질 헤어라와 터키 리라와 등 신흥국 통화를 매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미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달러 약세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각국 중앙은행들까지 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금값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사실 금값 오른다는 뉴스 여러 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실제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2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금을 세는 단위로 많이 쓰는 이 1트로이 온스, 이 31.1g당 이 금의 선물 가격은 지난 16일 사상 처음으로 2,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16일 이후로도 이 금값은 매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가장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면 아무래도 달러 가치는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고 이때 이 대체제 성격의 금으로 이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고요. 이 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통상 금리가 낮아질 때 이 달러의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이 최근 11월 미 대선과 이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역시 이 안전자산인 금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히고요. 이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 금값이 앞으로도 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UBS 글로벌 자산운용은 이 금값이 내년 중반기에 2,700달러를 향할 수 있다고 예상했고, 이 시티그룹은 금 목표가를 3,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20%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전망도 좋고 금에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금 보유량이 10년 넘게 제자리인데 이 보유량, 이 다른 나라 이 중앙은행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한국은행은 이 지난해 말 기준 104.4톤의 금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 보유 양으로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6위입니다. 이 외환 보유액 대비 비중으로 비교해 보면 더욱 낮은데요. 네. 이 미국, 독일 등은 60%대 후반, 이 러시아는 25.7%, 인도는 8.6%, 중국은 4.3% 수준인데요. 이 한국은 1.7%에 그쳤습니다. 네. 이 외환 보유액 총액으로만 보면 이 우리나라는 세계 9위지만 이 금 보유 비중은 그에 반해 상당히 좀 낮은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을 조금씩 사뒀더라면 수익을 좀 높일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도 사실 한국은행이 왜 금을 안 사냐 이런 비판들이 좀 꾸준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2년간 2,000톤이 넘는 금을 순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기존 금 매수세를 주도했던 이 신흥국들에 이어서 이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이 금 보유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조사에서 이 선진국 중앙은행의 60% 가까이가 이 향후 5년 동안 이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또 당장 1년 내 이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한 선진국 비율은 13%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행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90톤의 금을 산 이후에 이 금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이 각국 중앙은행의 정확한 금 매입 가격은 알 수 없지만 그 시세를 감안하면 이 수익률이 30%를 웃돌 걸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이 시장 일각에서는 한은이 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금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큰 만큼 한은이 지금이라도 금 매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러 상황을 볼 때 한국은행이 좀 금을 매입할 법도 한데 한국은행은 왜 금을 안 산다는 겁니까? 이제 현재 한국은행은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매입을 추가로 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금 보유 확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선 금값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 장기 수익률을 고려하면 다른 자산에 비해 매력이 있는 투자 수단은 좀 아니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네. 실제 이 가격 변동성을 감안한 이 위험 조정 수익률을 보면 이 금은 미 국채뿐 아니라 미 주식에 비해서도 이 수익률이 상당폭 낮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또 이 금이 또 빠르게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점도 이 한은이 금 매입을 꺼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현금화하는 데는 이 거래 비용이나 거래 상대 탐색 등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결국 금은 이 현금화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 수익 등이 없어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중앙은행들의 상황이 한은과 다르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최근 금을 대규모로 사들인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이 미국 달러와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은 좀 다른 입장이라는 거고요. 한은은 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좀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금 보유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 미 달러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랭나자가 국산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 유한양행 랭나자의 FDA 승인 그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은 먼저 미국 FDA가 이 유한양행의 랭라자와 그 존슨앤존슨의 표적 항암제 리브리반트를 함께 쓰는 요법을 표준 치료제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랭라자는 유한양행이 2015년에 국내 바이오 기업인 오스코텍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뒤에 2018년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 권리를 수출한 3세대 항암제 신약입니다. 이 신약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통상적으로 2~3개월 내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연내 미국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유한양행이 이번 FDA 승인으로만 존슨앤존슨에서 약 800억 원의 마일스톤, 그러니까 기술료라고 하죠. 기술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출시 후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 매출의 약 10% 수준에 달하는 판매 로열티도 별도로 수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렉라자의 미국 매출 전망이 연간 약 6조 6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유한양행은 매년 6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한양행 렉라자의 경쟁력, 업계에서 보는 경쟁력은 뭡니까? 일단 렉라자는 미국뿐 아니라 이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이 승인 허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상용화가 완료가 되면 46조 원 규모인 글로벌 시장 선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경쟁 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랑 비교를 했을 때도 경쟁력이 더 크다는 분석인데요.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은 이 피하 주사 제형이라서 3주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기존 치료제보다도 편리하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다음 달에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렉라자의 단독 요법이 이 경쟁 제품보다 고위험군에서 더 효과적이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렉라자가 먼저 미국 시장을 뚫으면서 다른 국산 신약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후보들 대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먼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요. 이 미국에서 FDA의 승인을 받고 출시한 의약품은 이번에 항암제 첫 타자로 승인받은 렉라자를 제외하면 총 7개입니다. 네. 특히 SK바이오팜이 지난 2020년 5월에 미국에 출시해서 직접 판매 중인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성장세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일단 세노바메이트의 매출은 빠르게 증가해서 올 2분기에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5년 뒤인 2029년에 세노바메이트의 매출 1조 원 달성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또 살펴볼 건 블록버스터 후보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진펜트랍니다. 네. 이 기존의 정맥주사 제형의 렘시마를 셀트리온이 최초로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을 해서 지난해 말에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받고 지금 판매 중인데요. 최근 미국 3대 처방 PBM이라고 부르는 이 업체와 모두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현지 시장의 75%에 달하는 판로를 꿰찼습니다. 이를 통해서 셀트리온은 내년에 이 진펜트라의 처방률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연매출 1조 원을 넘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화면을 키우고 접고 펴는 데 집중했던 이 스마트폰의 외형 경쟁이 이제 두께 전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두께를 한층 줄인 폴더블 폰을 이르면 10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이 중국산 이 폴더블 폰에 맞서서 이 기술력과 성능에 더해서 두께까지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그동안 삼성이 이제 중국 특화 모델을 내놓기는 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제 슬림폰 전쟁에 좀 경쟁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W 시리즈라고 중국 모델로 심계천하라는 모델이 있었죠. 예전에는 이제 폴더폰, 그러니까 폴더블이 아니라 폴더폰을 좀 더 고급스럽게 중국 부자들 타깃으로 만들었었는데 네. 이것을 지금 갤럭시 폴드로, 그러니까 폴더블 폰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특화 모델을 조금 더 슬림한 형태로 만들어서 아마 이제 9월쯤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올해는 지난달 출시한 이제 폴드 6의 모델의 두께를 1mm 이상 더 줄인 10에서 11mm 수준 두께의 폴더블 슬림이 이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2019년에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온 후로 이제 몇 년간 이제 폴더블 폰 시장에 삼성전자의 동무되었는데 최근에 화웨이나 오포, 샤오미 등이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그러니까 폴더블 폰을 조금 카피하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하면서 지금 점유율도 거의 뺏기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면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자회사 아너가 다음 달에 독일 이파 2024에서 출시하는
폴더블 폰 저게 이제 아너 매직 V3라는 제품의 광고인데 네.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연차별로 쭈르륵 나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자기네들 폰이 이제 폴더블 폰이 삼성 폰의 두께보다 훨씬 얇다라는 걸 좀 훨씬 강조를 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폴드 6 같은 경우에 저기서 보면 접었을 때 두께가 12.1mm인데 아너는 이거보다 2mm 가량 더 줄인 9.2mm까지 구현했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이 초창기에 펼쳐졌던 이 두께 전쟁이 이제 폴더블 폰에서 좀 재현되고 있는 모습인데 한동안 좀 화면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는데 이제 좀 너무 커진 것 같으니까 다시 얇게 만드는 데 이런 전쟁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창 이제 폴더블 폰이 처음 나왔을 때 드디어 뭐 폼팩터 혁신이다, 스마트폰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시도들이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거의 바뀌는 하드웨어상으로는 바뀌는 게 없었는데 네. 이제 인공지능 폰이라는 걸 최근에 좀 강점을 좀 두기도 했었죠. 삼성전자가 그랬었는데 이게 AI가 하나의 차별화의 축이라면 하드웨어에서는 초경량화, 초슬림화 트렌드가 좀 불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 대중화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게 무게와 두께 이런 거였잖아요. 네. 이를 이제 기존의 바형 스마트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바형 스마트폰 수준까지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이나 이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던 사이에 중국 기업들이 좀 빠르게 얇은 폴더블 모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너뿐만 아니라 샤오미도 최근에 출시한 이제 믹스 폴드 4 같은 게 9.5mm고 구글도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을 내놨는데 이것도 삼성 거보다는 더 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삼성보다 얇은 약간 두께로 차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만져보면 사실 이제 힌지에서는 조금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두께를 좀 얇게 만들었다는 거를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는 거고요. 이게 이유가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올레드 기술력이 좀 고도화되면서 예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를 갖다 썼는데 중국 기업들도 이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이제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고 힌지 기술도 좀 나날이 발전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점유율까지 좀 앗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1분기 기준에 이제 화웨이가 지금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에서 35%로 1등을 차지했고 삼성전자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폴더블 폰 신제품을 내놓는다면서 이제 아마 하반기엔 다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어쨌든 중국 기업들의 이제 빠른 추격이 좀 걱정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아주 좀 작은데 이 슬림 모델이 중국에서만 판매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제 중국 특화 모델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폴드 슬림, 그러니까 폴더블 폰에서 슬림화가 추세가 됐기 때문에 국내 출시도 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폴드 6가 가장 저렴한 모델이 작년보다는 좀 가격이 올라서 220만 원대인데 이거보다는 좀 높은 가격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슬림화 경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딱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양한 폼팩터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출시하는 갤럭시 S25 시리즈에도 현재 슬림 모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애플도 실제로 내년에 아이폰 17 시리즈에 슬림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내년에 아이폰 17 시리즈, 그러니까 올해 아직 나오지 않은 16 시리즈가 있고 이제 17 시리즈에서는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이런 슬림화 경향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좀 스마트폰 라인업에도 변화가 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폴더블 폰 시리즈에서는 뭐 지금은 좀 특화 모델로 내세운다면 하나의 정식 모델, 그러니까 슬림 모델이 정식 모델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한 2026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의 폼팩터의 좀 다양화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발점이 애플이 이제 2026년에 폴더블 폰을 만든다라는 전망을 지금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계기로 아마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뭐 2번 접는 거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더블 폰, 그러니까 밀어서 화면이 커지는 이런 다양한 폼팩터가 아마 다시 한번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무인 무기 체계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군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무인 차량을 두고 방산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강아지 모양의 로봇이 물기를 헤치고 군수품을 들어올립니다. 적과 교전을 하던 차량이 부상자를 후송합니다. 사람 없이 원격 제어와 자율주행으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지상 차량 UGV가 구동하는 모습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UGV가 전투원의 대체제로 떠오르며 글로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해마다 5% 이상 늘어나 2030년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LIG 넥스원은 UGV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지난달 미국의 군용 사족 보행 로봇, 이른바 로봇계 제조사 고스트로보틱스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시장은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삼각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국내 선두주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지만 LIG 넥스원이 업계 거물급 기업 GRC를 품에 안고 후발주자로 뛰어들면서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GRC의 주력품인 로봇계 비전 60은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에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입증된 모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로봇계보다 큰 다목적 무인 차량으로 국내외 시장에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리온스 맷으로 해외 시장을, 현대로템은 HR 셰르파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초 미국 육군의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에 미 국방부의 해외 성능 시험 평가를 통과한 아리온스 맷을 제안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의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수주한 이래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델의 성능을 개량하고 여러 사업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국내 UGV의 대결 구도가 확전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방산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던 2차 전지 상장지수 펀드 ETF 수익률이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이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손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올 들어 국내 상장된 2차 전지 ETF의 평균 손실률은 34%입니다. 지속적인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개인들은 4,50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 투자된 금액만 3천억 원인데 해당 상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0%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 유일한 2차 전지 인버스 ETF는 40% 이상 상승했지만 오히려 개인들은 700억 원 가까이 되는 순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ETF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테슬라의 주가 회복입니다. 테슬라는 4월 말부터 주가가 반등해 1년간의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과거 테슬라의 주가 상승 시 국내 2차 전지주도 함께 상승했던 기억이 반등 기대감을 자극한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져 국내 2차 전지주의 주가는 더 이상 테슬라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GM과 포드에 발주를 의존하고 있고 테슬라가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 2차 전지 업황과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점도 디커플링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2차 전지 주가 상승이 어렵다며 개인들의 물타기 전략에 경고를 보냅니다. 7월 양극재 수출량은 2021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수출 단가는 소폭 올랐지만 9월부터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도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양극재 단가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판매량과 가격이 모두 하락하는 상황에서 양극재 재고평가 손실까지 2차 전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권업계는 어떤 숫자에서도 업황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올 하반기까지는 2차 전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화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